자, 목요일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4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를 법률적 차원에서 생각해보는 정법 승부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조한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괜히 일찍 오셨잖아요 오늘.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 스케줄이 뭐 어떻게 된다 그래 최재형 의원께서 언제 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가 좀 일찍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 두 분이 이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한 20분 정도 기다리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방송하다 보면 이게 내리생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돌발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 저희가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과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이슈를 생산해내주고 예, 맨날 싸우고 그냥 힘이 부쩍부쩍 나요. 예, 참. 자. 어제였었죠. 임대차 3법.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 이거 읽기도 힘든데 이게 뭐예요 대체? 임대차 3법 정확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은 논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늘 뜨거운 감자였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애초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묵시적 갱신 조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1회 안에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을 때는 2년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다는 요지입니다. 간단하게 4년은 기본으로 살 수 있다. 2+2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산다는 때만. 임차인이 2월 이상의 차입을 연체하거나 일정한 과실이 있을 때 또 한 가지는 임대인 내지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료 내지는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는데 증액할 때에는 기존 임차료 내지는 보증금의 5% 이내로 하고 다만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그 범위 내에서 상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저도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많더라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말이 쉽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말이 쉽죠. 전세값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얘기가 아주 복잡해지더라고요. 자, 우리 조한나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본 조항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2020년에 치솟던 전세값을 잡고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임대차법을 개정하면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임차인 위주로 이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반박의 의견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이 임대차 3법이 개정해서 도입됐을 당시에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너무 법으로 좀 과하게 제한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오히려 이 부분이 임차인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법이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신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2+2 4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제일 최초로 약정했을 때 당시의 보증금보다 아무리 올려봤자 5% 이상을 못 올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4년을 내다보고 높은 금액으로 맞아요. 계약의 보증금을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전세값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네. 게 문제예요. 그렇죠. 아직도 그게 완전히 회복이 안 안 됐어요.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뭐 그 당시에 물량을 좀 감소시켰다라는 비판도 있기도 했고요. 여러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주거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었으나 만약에 이제 4년 뒤에 한 차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뒤에는 이제 신규 전세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세값이 너무 이제 높아져 있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같은 단지 내에 보증금의 금액이 완전 양극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제일 처음 적절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4년 뒤를 위해서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적정한 수준의 전세 계약 보증금도 전세 보증금도 있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높은 금액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전세 보증금이 체결되어 있는 그러한 양극화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이러한 전월세의 안정 시장을 혼란시켰다라는 의견도 사실 많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헌재의 입장은 이제 이러한 그 첫 번째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어쨌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좀 더 이제 중시해야 된다. 즉 공익성. 이 개인의 재산권 제한보다 좀 더 중요하다라는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단의 적합성의 관점에 있어서 그 수단이 너무 과도하냐 안 하냐의 관점에 있어서 그래도 재산권을 제한할 때 이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꽤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들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피해 최소성도 뭐 지켰다. 그다음에 이것이 행사 횟수가 뭐 무한대가 아니라 1회에 불과하고 또 법정 존속 기간은 2년 되는 제한 장치가 있다. 라는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헌재에서는 이게 합헌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걸로 지금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헌재 입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임대차 보호법이 계속 유지되니까 임차인도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그쵸. 있어요.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고 뭔가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뭐 입법화되거나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지속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9사람인가요? 그렇죠. 이분들은 아마 전세는 안 살고 계실 텐데. 예. 아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는 여러 건이 이미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건들을 모두 모아서 어제 드디어 총체적인 결론이 나게 된 것인데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임대차 3법 중에서도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 그동안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흐름에 비춰보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았고 그 외에도 임대인이 내가 살 거니까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놓은 뒤에 자신이 정작 살지 않을 때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도 있고 임대차 3법이 도입될 당시에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가 아닌 기존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는 부칙 조항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헌 시비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위헌이 인정된다면 계약갱신 요구권,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임대인이 끌려다녀야 한다는 조항이라 그나마 위헌의 소지가 있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이 위헌이라면 앞서 설명드린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칙 조항도 위헌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했는데 한 번에 하나고 계약갱신을 하느라 하더라도 2년 정도만 보장한다. 그 정도면 임대인의 재산권 제약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시비를 우려해서 당시 여당이 입법 과정에서 그 완충 장치를 마련해 뒀던 것 같고 그 완충 장치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정도는 납득한 결과 같습니다. 근데 이거 어쨌든 이게요 요새 역전세라는 거 이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재판관들? 알죠. 역전세 이게 지금 역전세라는 게 뭐냐면 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네. 집주인이 돈을 한꺼번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 예를 들면 얼마씩 이자로 쳐줘가지고 거꾸로 집주인이 돈을 주는 이러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 불거지는 것, 이것도 사실은 좀 혼란인데, 이게 사실 좀 여러 가지, 사실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것 때문에 전세가 올랐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거 좀 여러 가지로 반발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세 사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데 이제 임대인이 처음부터 임차인을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를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떼먹는 유형이. 그게 뭐 빌라왕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 한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보증금을 받은 거죠. 이런 유형의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이제 이슈가 됐던 인천 미추홀구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서울 강서구 사례처럼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입주 뒤에 이제 임대 사업자가 조세를 체납해서 임차인 모르게 주택 압류를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없지는 어째 나중에 생긴 거죠. 근데 임차인은 이제 선순위 조세 채권보다 조세 채권이 개별 주택 가격보다 커서 경매 실익이 없고 사실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사도 못 가는 거죠. 보증금 못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전형적인 경우인데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랑 의도가 모두 없는 무자본 갭 투자. 이런 경우들은 사실 이전에도 있었죠. 예, 전세를 낀 매매인데 사실상 이제 소액의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집값과 전세값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깡통 전세, 특히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깡통 전세, 역전세 문제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제 차익이 있으니까. 근데 집값이 오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 그 집값을 역전하다 보니까 결국엔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 악순환이 계속 됐던 거죠. 이게 전형적인 세 가지의 유형인데, 이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전세값이 사실 폭등했던 적도 있고요. 예, 폭등했고 전세 대출과 보증금 반환 보증 때문에 전세 사기 온상이 됐다라는 게 이제 현 정부 여당의 주장이기도 하고 임대차 3법을 비난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쪽은 이제 임대인이 선순위 채권을 속였다는 것이 임대차 3법 때문인가라는 이거에 대한 또 반론 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세값과 집값의 등락은 금리에도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19 이후에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제 깡통전세 역전세가 좀 더 많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어서 이제 무조건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러한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가 뭐 많아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전세를 들어갈 때 요새는 전세값을 올릴 수가 없어요, 상황상. 그래 낮게 전세를 주고서 들어갔는데 이 전세값이 슬금슬금 올라요. 그럼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 여기 이러고서 내보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2년 후에 다시 이제 어디에서 전세를 얻으려면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전세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사실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 좀 왜곡되는 결과도 가져오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사실. 네. 시장 왜곡의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임대차 3법 폐지 논의가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여러 검토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임대차 3법의 전격적인 폐지는 현재 이미 이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었고, 이를 두고도 임차인 측이나 임대인 측에서도 각종 논란이 많이 야기됐습니다. 시장을 왜곡한다는 논리, 그 반면에는 임대차 3법까지 버리게 되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준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딴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활용하자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정도로는 현재 상당한 집값이 상승한 현 시점에서 임차인을 보호할 만한 제도가 마땅치 않다는 반론도 있어서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차 3법이 반드시 올바른 법률이다라는 방증은 아닙니다. 충분히 보완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이와 같은 법률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임대차 3법이 도입됐던 것도 당시 집값이 상승하거나 임차인 보호의 각종 법률이 미흡하다는 국민적인 그 지적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법률인데 사회 시장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임대차 관련된 법률은 얼마든지 여러 형태로 변모해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오히려 깡통 전세가 나온다거나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기조에 들어선다면 이 기조가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형태의 법률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합니다. 전세값 오르는 기조가 되면은요, 이 집주인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부를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취지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취지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 두 분도 다 사회생활 오래 하셨지만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 아니 받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클라이언트들 많을 거요.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문제는 법이 의도 가지고 파악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기 0071번님이 질문이 있으시대는데요. 예. 그거 조금만 이따가 제가 여쭤보고요. 아니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맨날 할 말 없으면 정권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 예? 아니 우리가 의도 가지고 다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임대차 3법 이게 좀 아까 그 전세 사기 문제도 말씀하셨고 치솟는 전세값을 잡는다라는 그 주장을 했죠. 문재인 정권이. 그런 주장을 한 건데 이런 것들 글쎄요. 이거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처음부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계약의 자유를 뭔가 법으로 제한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일정 부분을 잡으려고 좀 제한을 하려고 어떤 법을 마련하면 결국엔 그에 따른 부작용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또 법을 개정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걸 만약에 입법을 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입법을 한다면 결국에는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좀 가서 이전에 좀 일시적으로 임차인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이제 입법화 됐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이제 좀 이번에 한번 부작용을 겪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0071번님의 질문 제가 두 분 변호사님께 드릴 텐데요. 잘 좀 도와주십시오. 농지 임대차 보호법은 없는지요? 임대에서 약초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농어촌 공사에서 계약을 했는데 3월 31일까지 비우라고 하면서 1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제 주민등록 초본, 등기 권리증, 임관 증명 2통 등 법무사 비용 75만 원 준비해서 오라고 합니다. 도움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에서 약초농사를 짓고 있는 분인데 농어촌 공사하고 계약을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3월 31일까지 그 임대 그걸 아마 비우라, 그러니까 땅을 비우라고 그런 의미겠죠. 근데 1년 연장에 하려면은 이 75만 원 준비해 가지고 와라. 법무사 비용까지. 자, 어떻게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농지 임대차를 따로 보호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률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존재하고 상가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률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존재합니다. 각 법률에 따라서
기간을 갱신하거나 임차료 상한을 정해 두기도 하는데 농지 임대차는 개인이 할 수가 없고 국가만 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농지를 임차받아서 농사를 지을 때 즉 작용 의사가 있어야 반드시 임차가 가능하죠. 이 경우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부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내가 다 부담해야 하는가를 두고는 관련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냥 민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법의 임대차 보호와 관련된 일부 규정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사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통상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통례이긴 합니다만 관련 법률은 제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비용을 국가기관이 다시 부담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는지는 제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즉 기간 상한을 아예 연장해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비용을 부담하라는 정도의 요구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통상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비용은 양자가 동시에 부담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게 오히려 관례로 성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단순 관례에 그치고 관련 법률이나 일반 상거래 내지는 거래의 관례에 비춰볼 때 양측이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 이때는 국가기관에도 반 정도는 부담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아까 박성일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거대로 농지 임대차만을 별도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법에 따르면 사실상 계약서상의 임대차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임대차가 종료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임대차 기간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은 종료가 되죠. 근데 그렇게 종료되기 전에 갱신을 할 수 있는 민법상의 원칙은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뭐 서로 종료를 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됐겠죠. 근데 묵시적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거에 대한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면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도 아니다. 그러면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합의를 할 때 합의를 할 때 만약에 저쪽에서 그런 조건을 내건다면 그 조건을 내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만약에 뭐 더 이상 갱신하는 거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다면 그냥 이거는 임대차 기간 만료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관 측이랑 좀 더 비용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합의로 조율이 가능해요? 조율이 가능하다. 무조건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라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사실상은 그 합의 우리가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라는 그 요구사항을 상대방이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네. 아니 그 75만 원이면 그 굉장히 큰 돈인데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혹시 요 조항을 말이에요. 조금 더 요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 우리 애청자분이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일이 있는데 저희가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다른 주제 다루기 전에 처음에 잠깐 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전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 제가 사실 이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 지금 의료 파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게 오늘까지 이제 복귀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정부가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요건 다음 주에 뭐 한번 또 여쭤볼게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